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모레부터 시작되죠. 지금 시점에서 야당 우세 지역이 많다는 분석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55곳, 민주당은 50에서 70여 곳을 박빙 또는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해도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판 표심이 안개 속에서 요동칠 수 있습니다. 각 당이 보는 현재 판세와 승부처,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전망에 말을 아껴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접전지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전체 지역구 254곳 중 국민의힘이 승리를 자신하는 지역은 80에서 90곳. 박빙 지역구를 거의 손에 넣는다는 전제하에 15석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례의석을 더하면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종석 황상무 파문가, 대파 논란 등으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최근 일부 회복세라며 해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 등등으로 인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지금 좀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00석 어쩌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얘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우리 국민들께 호소해야 됩니다. 확실한 우세로 보는 지역구는 110곳. 여기에 50에서 70여 곳을 격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부산 경남 초박빙 지역구들의 명함이 승부를 가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50개, 49개 선거구가 누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로 몇십 표, 몇백 표, 많아봐야 천몇백 표로 결정합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은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수임료 논란 등 암초를 만났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추이가 그대로 현실화하면 12석 이상이 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식적 목표 의석은 여전히 10석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좀 더 잘하라고 손을 더 내밀어주고 표를 좀 더 주신다면.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게 만만치 않은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등은 비례의석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지난 5번의 총선을 돌이켜보면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민주당 계열이, 60%를 밑돌면 대체로 보수정당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유권자 평균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투표율 자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맞은 4.3 추념일. 오늘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주 4.3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공격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조국 대표 등 제3지대 선거대책위원장들도 한자리에 섰습니다. 충청에서 강원, 경기 북부까지 격전지 유세를 이어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 당시 피해 구제를 위해 4.3 관련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한 걸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4.3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이라고 날을 세우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민주당의 나경원 후보 비하 발언은 여성 혐오, 조국혁신당의 4050 세대가 소외돼 있다는 발언은 세대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며
야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범죄자들과 싸울 때는 절을 하는 것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진흙밭에 굴르면서 끝까지 시민을 위해 싸우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4.3 추념식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4.3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인물들을 공천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경남 창원과 부산을 찾아 이른바 낙동강벨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이라며 투표를 거듭 독려하면서 선거 막바지 여권의 가짜 사과 작전에 속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가짜 사과쇼, 반성쇼, 눈물쇼, 큰절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녹색정의당은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서울에서, 개혁신당은 대구와 부산을 찾아 막판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합류한 금융감독원이 선거 전에 결과를 내놓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 후보에 대한 공세도 거세지면서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저축은행의 이른바 작업대출을 검사했던 전담팀 5명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앞서 딸이 받은 사업자 대출 11억 원으로 아파트를 살 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점은 시인했습니다. 사업자 대출 조건인 물품 구입 내역을 허위로 제출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 새마을금고 측도 우선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내에 뭔가 결론을 내야 한다. 신속하게 발표를 하는 게 맞다며 선거 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나 당과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한 것이며 책임은 내가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는 지역 TV 토론회에 참석해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사퇴 요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기 대출 다 드러나고 서류 조작한 거 다 드러나도 국회의원 하겠다. 오케이입니까? 궤변을 늘어놓는 양문석이라는 정치인은 정권 심판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대 학생들에게 성상납을 시켰다는 발언을 한 김준혁 후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발언이 너무나 경솔했고 우리 사회의 통념과 기대에 크게 어긋났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당내에서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한 거라는 옹호성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 두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후보로 당선 안정권에 배치된 강선영 전 육군 소장이 군 재직 당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하 장교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가 육군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급시켜놨더니 육아휴직 낸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건데 강 후보는 진급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일과 과정, 양립 제도의 혁신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여군 최초의 이성장군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된 뒤 비례미성정당 국민의 미래에서 당선 안정권인 5번째 후보에 배치됐습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강 후보는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MBC가 입수한
육군본부 법무실의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사건명은 인격권 침해, 피진정인은 소장 강선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서명 경고 조치를 인용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일가정 양립제도 보장을 위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강 후보가 사령부 소속 전출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한 대대장을 향해 왜 육아휴직을 신청했냐고 지적한 겁니다. 너는 육아휴직을 왜 하냐? 그랬대요. 그래서 이래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입학을 해야 하고 진급 자격이 없다는 식의 공개 면박 주기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저런 건 진급을 시키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셨대요. 진급시켜놨더니 육아휴직 낸다고. 육아휴직을 쓸 수는 있었지만 뒤늦게 이런 내막을 들은 가족들이 국방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나라 조직에서조차 육아휴직을 그것도 중령이 신청을 하는데도 최고 사령관이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육아휴직을 내요? 강 후보는 항공병과 차원에서도 아까운 결정이라 의견을 냈던 것이라며 해당 대대장이 다음 근무지로 중요한 보직을 맡을 수 있게 마련해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급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전역을 보름쯤 앞두고 문제가 제기돼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서명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과 가정 양립제도에 혁신을 내세우며 신청만으로도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제안한 전공의들과의 만남 성사될 수 있을까요? 의사단체는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대통령 담화만으론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대통령실의 제안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밑 접촉을 언급한 뒤 정부는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협회는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담화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원을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에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정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대화의 전제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없다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서로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공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정작 대화의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는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의미 있는 타협이 이루어질지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현장은 더 열악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인턴 과정을 시작할 예비 전공의들의 등록 비율은 고작 4.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올해 인턴 수련이 파행을 겪으면 앞으로 레지던트 수급의 차질로 이어지고 최소 4에서 5년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의대 증원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너진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서울의 대형 병원들이 앞다퉈 수도권에 추가로 500병상이 넘는 분원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6,600병상에 달합니다. 이대로 두면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환자와 의료진이 수도권으로 더 쏠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 파기 작업이 한창인 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입니다. 8만 5천여 제곱미터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입니다. 이곳은 송도 세브란스 건설 현장입니다. 인천시와 연세대 계약에 따라 2년 뒤면 병상 800개가 새로 들어섭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시흥의 서울대병원, 인천 청라의 아산병원, 과천 남양주의 고대병원까지 수도권 지역 10곳에 앞으로 모두 6,600병상이 더 들어섭니다.
부지 문제로 무산된 하남을 빼면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둘 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자체랑 만들어가고 있어서. 대형 병원들이 앞다퉈 분원을 내는 이유는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들은 지역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분원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시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옆에서 인허가적으로 행정적으로나 모아야겠죠. 문제는 지역의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야 된다고 시골에서는요.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참 힘들어요. 또 지역 의대 졸업생들도 수련받을 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턴을 우리 대학에서 많이 뽑아야지 우리 지역에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병원이 50명을 졸업시켜갖고 30명밖에 수용을 못해요. 서울로 가버리면 안 돌아오고 있어. 지역 의료를 살리려고 의대 증원을 한다는 정부가 사실상 대형 병원의 몸집 불리기는 방치해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병원 자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면 영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아무런 규제도 없는 거죠. 6,600병상 되는 거를 사실은 중단시켜야 맞는 거죠. 정부는 가급적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6,600병상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원 설립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빅5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연세의료원은 적자가 쌓여 비상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오늘 대만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999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는데요.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까지 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9명이고 부상자는 8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파손된 건물이 100채가 넘어서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먼저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좌우로 심하게 요동칩니다. 강력한 진동을 이기지 못한 건물은 한쪽으로 무너져 곧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 58분, 대만 동부에 있는 인구 35만 명의 화롄시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9명이 숨지고 800명 넘게 다쳤습니다. 건물 125채가 파손됐고 130명에 가까운 사람이 고립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현지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거 공원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낙석에 맞아 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관광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사태로 터널과 도로가 붕괴돼 외부에서 화롄시로의 차량 접근도 차단됐습니다. 这些路段这边有多处的落石坍方，以致搜救困难。 이번 지진은 2,400여 명이 숨진 1999년 9.21 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로 수도 타이베이는 물론 바다 건너 중국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도 일부 생산 라인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는데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과 필리핀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는데 대만 지진 당국은 사흘 안에 규모 7의 여진이 또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5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지진에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들이 SNS를 통해서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고 달리는 지하철이 흔들리거나 잔잔했던 하천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대만 수도 타이페이시의 지하철 내부에서 오늘 오전 촬영된 출근길 영상입니다. 철로 위를 달리던 전동차가 좌우로 요동치고 승객들은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집니다.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교각 위 도로를 쌩쌩 달리던 차량들은 위아래로 들썩이는 진동에 급제동을 합니다.
껑충한 높이의 버스는 한쪽으로 넘어질 뻔하더니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멈춰섭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섰던 시민들이 대만 곳곳에서 맞닥뜨린 아찔한 상황들입니다. 对，因为它是这样子蛮晃的，所以可能也很久没地震了，所以就觉得很恐怖。 집안이 뒤틀릴 정도로 강력한 진동에 도심 건물들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했던 한 대형 건물은 바닥이 뿌리째 뽑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집니다. 한 남성은 망연자실하게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선반과 책장, 전등 등 각종 집기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지진으로 인한 추가 재해도 잇따랐습니다. 산비탈을 타고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주변 일대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평소 잔잔했던 하천은 제방을 좌우로 흔드는 진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범람합니다. 물놀이를 하던 한 남성이 놀라는 모습과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冇話一發個地震即刻起身着鞋着褲，拉住嗰個細路仔就跑樓梯落嚟咯。 규모 7.4 강진에 이어 수십 차례의 여진까지. 시민들은 2,400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9년 지진의 악몽을 떠올리며 종일 가슴을 졸였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식사 한 끼 해결하는 것도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3월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외식 물가는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평양시 고기종골 어복 쟁반을 파는 서울의 한 식당입니다. 12,000원이었던 1인분 가격은 2년 전 15,000원으로 올랐고 최근 다시 19,00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오르는 식재료값 부담에 일하던 직원 3명을 다 내보내고 이제 사장 부부 단 둘만 남았는데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단에 1,500원, 2,000원에 들어오던 부추가 지금은 한 단에 7,000원입니다. 도무지 안 됐을 때 이제 불가피하게 가격을 손님분들한테 죄송하다고 공지를 드리고.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 전체 물가 상승률 3.1%보다도 더 높았는데 이런 현상은 34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가 많이 올랐습니다. 비빔밥이 5.7%, 떡볶이와 김밥, 냉면, 햄버거 가격도 5% 넘게 뛰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례식당 가격도 5.1% 올랐습니다. 과일이나 농산물 값보다는 적게 올랐다지만 서민들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한 번 고정이 된 외식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직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사람뿐입니다. 태블릿 주문이나 로봇 서빙이 사람을 대신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휴업하는 식당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 대한 집중 관리로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1.4%에 그친 게 그나마 전체 물가 상승률을 낮췄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3월 정점을 찍고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달러당 1,350원을 넘나드는 환율, 상승 국면의 국제유가는 물가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최근 온라인 마켓에 최저가 상품을 미끼로 올려서 결제 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에 대해서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피싱범들은 이렇게 빼낸 카드 정보로 다른 사람의 세금이나 통신요금을 결제하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결제가 된 건 취소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당장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전모 씨는 네이버 최저가 검색으로 고양이 사료를 몇천 원 싸게 사려다 피싱 조직에 카드 정보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네이버 행사가 끝났으니 자체 사이트에서 사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3분 만에 금융결제원에서 총 910만 원이 결제된 겁니다. 핸드폰에서 뭐가 삐릭삐릭삐릭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봤더니 300 얼마, 200 얼마, 200 얼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결제원에 알아본 결과 광주시 북구청에서 타인명의 지방세가 납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취소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금결원에서는 세금은 취소가 없다.
그러니까 세금은 취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표현. 구청에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적인 문서로 취소해줘야 된다라거나 그런 게 오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세법상 제3자의 납부 역시 납세자 본인의 납부로 보고 취소 요청도 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청은 구제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졸지에 27일까지 카드 대금 900여만 원을 내지 않으면 연체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자가 결제 취소를 못하는 건 세금 납부뿐이 아닙니다. 고양이 사료를 사려다 카드 정보를 넘긴 40대 여성은 자신의 카드로 누군가의 통신요금 95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곧바로 카드는 정지했지만 통신사에선 결제를 취소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명의자가 요금 수납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카드 승인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누군가가 제 걸 도용해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몇 번을 드렸는데도 정상 인증을 거쳐 납부된 요금을 통신사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는데 피해 여성의 카드로 요금을 낸 가입자는 취소를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피싱 조직이 이처럼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만큼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법이 누구를 보호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거 외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건지 보이스피싱 분들이 악용할지 몰라서 법을 그대로 뒀다면 지금이라도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사건을 접수한 인천 부평경찰서와 세종 남부경찰서는 결제된 세금과 요금의 명의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피싱 조직이 카드 결제를 해주고 대신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미끼로 제3자들을 모집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념사에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4.3 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분가량의 추모사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4.3 사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여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과 아픔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며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 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는 4.3 사건은 지난 2014년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가 최고 통수권자 참석과 관련해선 여전히 반쪽 추념식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단 한 번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추념식에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4월에 세 차례 제주를 찾았습니다. 4.3 추념식 참석을 놓고 보수와 진보 계열 대통령들의 행보가 엇갈리면서 무고한 희생을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승화시킨다는 4.3을 추념하는 취지는 무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았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라며 참석하지 않았고 올해는 불참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유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작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현소입니다.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빨갱이라는 낙인을 피해 가족관계까지 숨겨야 했던 제주의 오랜 상처는 재심과 명예회복에 다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제주의 그날.
딸은 아버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유해가 없어 비석만 세운 빈 무덤입니다. 무죄를 받아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1949년 아버지는 아내 뱃속에 딸이 생긴지도 모른 채 사라졌습니다. 호적을 떼어 보니까 큰아버지 밑으로 있어요, 나가. 이제 지금까지 살았는데. 7순이 넘어서야 딸은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법정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 간첩이라며 마포형무소에 가뒀고 이후 한국전쟁 난리통에 아버지가 행방불명됐다는 겁니다. 74년 만에 재심, 아버지는 무죄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가장 원이 됩니다. 그 이상 더 원이 없겠습니다. 이곳 행방불명 희생자 묘비석에는 1950년 6월 하순경 경인 지역에서 행불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희생됐는지 그 유해조차 찾기 힘든 희생자는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수천 수만 명의 70년 골문 상처. 검사 3명이 재심 청구에 매달리고 있지만 증거는 드물고 확인은 더딥니다. 한 글자 정도를 다르게, 왜냐하면 이제 뭐 연자되든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 피해가 갈까봐 한자 흘림체로 돼 있어서 어렵고, 그리고 그 자료도 오래됐기 때문에.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300명. 군사재판을 받은 2,500명은 수영자 명부 등 그나마 자료가 남아있어 1,700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반 재판을 받은 1,800명은 자료가 없어 겨우 130여 명만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죄가 있다며 몰아세워 죽이고 가뒀던 국가는 70년 넘어서야 죄가 없었다고 바로잡습니다. 망에 대한 기억을 새로 하며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70년 넘게 걸렸는데도 피해자 또 유족들은 그래도 고맙다고 말합니다. 75년을 넘도록 아버지라고 한 번도 말해보지도 못하고 무죄 판결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공영방송 MBC의 보도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어젯밤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보도 과정에서 김 후보를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보도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MBC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막말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민주당에선 김준혁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과거 친일 행적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고 한 대목 등이 논란거리가 된 건데요. 역사학자 출신인 김 후보는 기록을 근거로 말했다고 반박하는데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건 이 다음이었습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화여대 측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후보의 막말에 대한 비판의 주체가 국민의힘과 이화여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두 곳의 로고가 김 후보 옆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에 대해 보도하면서 악의적인 화면 배치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로고를 노출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로고를 사용해 김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보이게 한 악의적인 화면 배치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로고가 뜨기 전 화면에는 김준혁 후보의 얼굴과 민주당 소속임을 밝히는 자막이 19초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김 후보가 민주당의 기호 1번이 적힌 파란색 점퍼까지 입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의 기사 소개 23초 가운데 로고가 들어간 분량은 4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MBC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에도 MBC의 일기예보 관련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소개하면서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을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MBC는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고 이번 보도에 대한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MBC로서는 무엇이 선거 방해인지 국민의힘 주장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앵커 멘트의 내용과 국민의힘 로고가 등장한 이유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MBC는 이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유권자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주장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 면적만 1억 6천만 제곱미터, 9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300여 명의 이재민을 낳았던 최악의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불로 집을 잃었던 이재민들은 2년이 지난 지금부터가 진짜 고통의 시작이라고 호소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울창했던 숲엔 화마가 핥힌 거친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황무지로 변한 산골 마을. 집터 옆으로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눈에 띕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의 임시 거주 공간입니다. 조립식 주택 내부입니다. 화장실과 주방, 그리고 작은 방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이 많을 경우 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명 이상이면 좁죠. 시에서도 저게 주택용이 아니라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릉 김씨 집성촌에 살다 2년 전 산불로 집은 물론 가문의 중요한 문서도 다 잃은 김재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 바닥도 들떠 있어 봄인데도 방 안에 한기가 가득합니다. 한참 추울 때는 나가 있었어요. 동생 집에도 가 있고 딸네 집에도 가 있고 생활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용해보니까 35만 원 나와요. 이 전기세가. 그런데 더 두려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컨테이너의 무상 임대 기간 2년이 이달 중순이면 끝나는 겁니다. 대형 산불 이후 이 조립식 주택에 거주해왔던 주민들은 이 주택을 구매해서 계속 살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컨테이너 한 동에 1,260만 원. 대부분 농민인 이재민들로서는 산불로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액수입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죠. 한 500 정도면 구입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어도. 2년 전 동해, 삼척, 울진 등에 발생한 산불 당시 정부는 가구별 구체적인 피해 내역과 상관없이 집이 완전히 탔을 경우 1,600만 원, 절반만 탔을 때는 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은 집을 모두 잃은 경우 5,2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30% 수준밖에 지원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지역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이나 국민 성금을 추가해도 새로 집을 짓기는커녕 전셋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져가죠. 이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컨테이너라도 사야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보니 길바닥에 나앉게 되지는 않을까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임시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내야죠. 뭐 텐트라도 치고 살아야죠. 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별 피해를 산정하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집과 터전을 잃고 이제는 아예 밖으로 내몰릴지도 모를 위기에 놓인 2년 전 동해안 산불 이재민은 89세대 134명에 이릅니다.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소득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들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현장 검증 조국현입니다.
4년 전 전북 김제의 시의원 한 명이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서 제명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의원직을 되찾았는데 이번엔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제명이 됐습니다. 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전북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한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에게 막말을 쏟아냅니다. 삿대질까지 하며 여성 의원을 몰아붙인 남성은 유진우 시의원이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였던 여성 의원이 자신과의 과거를 부정하자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벌인 겁니다. 와, 여기 시작해 빨리. 여기로 시작해야지. 안 나와? 이거 뭐? 내 몸에 아니 나 나가기 전에는 안 나가. 당시 김제시의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유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제명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벌였고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회에 복귀했습니다. 유 의원은 1년 뒤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또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의회는 또다시 유 의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유 의원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김제시의회는 이번에도 유 의원이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찬성 12표, 기권 1표고 이제 유진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네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냐. 정말 시민들한테 송구스럽죠. 이에 대해 유진우 의원은 물의를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소송 할게요. 법의 판단을 받으면 의회에서 제명시키지 않아도 제명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윤리특위에서 해가지고. 유 의원의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이언트 판다죠. 푸바오가 오늘 한국을 떠났습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선물했는데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6천 명이 넘는 팬들이 푸바오를 배웅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판다 사진이 붙어있는 문이 열리고 트럭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태운 무진동 특수 차량입니다. 푸바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데려다주고 오겠습니다. 전국에서 새벽부터 모여든 팬 6천여 명은 손수 준비한 팻말 등을 흔들며 중국으로 떠나는 푸바오를 배웅했습니다. 푸바오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힐링을 하면서 위안을 했는데 이제 푸바오를 못 본다고 하니까 그게 슬프다. 푸바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해 푸바오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는 편지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푸바오 안녕. 할아버지야.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던 내가 먼 여행을 떠나는 날이. 지난 2020년 7월 태어나 1354일 동안 한국에 머문 푸바오는 용인 푸씨, 푸 공주 등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밖에서 태어난 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 협약에 따라 오늘을 끝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이 사랑했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거고 이름 뜻대로 푸바오도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가 널 어디서나 널 영원히 응원하고 항상 생각할 테니까 아프지 말고. 환송 행사 후 경찰 호의를 받으며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푸바오는 중국 측이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스촨성 판다 기지에서 머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65살 이상 노인들의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거라는 건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흔드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이보다 덜 줘도 되도록 하자는 건의안을 서울시 의회에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파만을 다듬거나 뭐 이런 허드렛 일 같은 것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젊은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노인분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노인들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결과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서울시 조례로는 최저임금을 바꿀 수 없으니 시의회 차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정부 측에 요청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 38명이 동참했습니다.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은 차등 지급에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리시니까 그런 게 좀 부담되죠. 노인분들이 와서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고용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다면 일하는 노인들의 생각은 어떨지 직접 만나 물어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전후해 직장인들에게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노인들은 다른 일자리가 더 생겨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내비쳤지만 하루 근무 시간도 길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당장 입을 타격을 걱정했습니다. 시급을 낮추면 일할 사람 없어요. 많은 밑으로는 안 해요. 이것도 하기 힘들어요. 최저임금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받아야죠. 노동계에서는 해외에서도 고령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노인 일자리를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낮춘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는 거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리핀 등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고 제안하는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총선 정책 검증 시리즈. 오늘은 고물가 대책과 관련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추석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 금사과,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여야의 대표적인 대책은 세금 감면과 현금 지급인데요. 이 공약들이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또 효과는 있을지 김세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여당은 부가가치세 인하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의 절반 인하, 10%에서 5%로 절반 인하를 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야당의 약속은 25만 원 현금 지원입니다. 기본소득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책 모두 정당의 주요 10대 정책에는 나오지 않은 깜짝 발표였습니다. 솔깃한 말이지만 현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지난해 거친 전체 부가가치세는 74조 원. 수백만 개 상품 가운데 대상 품목이 모호합니다. 또 10%인 단일세율을 바꾸려면 복잡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원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나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농산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부가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물가가 잡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공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가격이 낮아져 보이는 착시 효과만. 현금 25만 원씩 총 13조 원 규모의 현금을 푸는 방식 역시 고물가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져서 전 국민이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기간을 늘릴 뿐입니다. 선거철에 맞춰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건 소비를 늘리는 데에도 별 효과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안 줬다가 할 때는 기본소득의 장점이 생기지 않는, 또 누가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저축을
무엇보다 돈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세금 56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2년 연속 세수 부족 상태인 건데요.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77조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갑작스런 지원 대책에 유권자들 역시 진정성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세수에서 이제 깎아주면 그만큼 그 이상을 어디 다른 쪽에서 또 그 세수를 걷어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희박하다. 한 번 그 20만 원 줘갖고 뭐해. 그냥 뭐 한 번 사고 많아? 시장 가서 뭐 몇 가지 살 수도 없어요. 물가 너무 비싸갖고. 새로운 미래는 독점적인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이른바 금사과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조국 혁신당은 중도매 단계를 생략해 가격을 낮추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 이번엔 비례대표 후보를 통해서 각 당의 주요 정책을 들여다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당은 자유통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본청 앞 텐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탄핵과 특검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자유통일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거쳤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뒤 당을 옮겼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모두 똘똘 뭉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선거 전략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자유통일당은 좌파의 공격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한다면 자유통일당은 조국 혁신당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말로 대척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친북 주사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유통일당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이 입당해 원내정당이 됐습니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의 사퇴 국면과 막말 논란으로 도태우 대구 지역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는 과정에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우파로서의 역할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좌파의 프레임에 갇혀서 용산과 대립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돌아선 강성 보수 세력의 마음을 돌리고 표심을 끌고 오겠다는 게 선거 전략입니다. 제1여당의 이러한 선거 준비에 조금씩 이렇게 실망한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가겠다 하시니 그런 분들을 좀 오시게 하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은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돼 결성한 정당입니다. 최근 한 지역구 후보는 개인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붙잡으러 다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마련된 차별금지법, 다른 말로 기독교 차별법의 제정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 구현과 김정은 노동당 정권 해체, 한미동맹을 신앙동맹으로 승격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사우디 알나스르의 호날두가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4개국 리그 득점왕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호날두의 발끝은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시작 11분 만에 낮게 깔아찬 프리킥으로 상대 허를 찌르며 포문을 열더니 10분 뒤 이번엔 뚝 떨어지는 전매 특허 무회전 프리킥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막판 뒷공간을 파고든 호날두는 골키퍼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칩슛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리그 29호 골이자 2경기 연속 해트트릭. 9경기를 남겨두고 득점 2위와의 격차를 7골 차로 벌린 호날두는 잉글랜드와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사상 최초로 4개국 리그 득점왕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황희찬이 부상으로 결정한 울버햄튼은 번리 라르센의 그림 같은 발리슛에 먼저 일격을 허용했지만 전반 종료 직전 아이트누리의 헤더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무승부를 거둔 울버햄튼은 리그 10위를 유지했지만 최근 3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황희찬의 공백을 실감했습니다. 최근 토트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뉴캐슬의 이삭은 화려한 개인기로 리그 15호 골을 터뜨리며 손흥민과 함께 득점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남미 클럽 축구 대항전에서 나온 중거리골인데요. 골문 앞에서 뚝 떨어진 슛에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만들었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간밤에 남해안 일대에서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에서는 산비탈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복구 현장을 포착한 CCTV 화면인데요. 도로 한쪽을 전면 통제한 채로 이 복구 차량이 늦은 오후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50mm가량의 봄비에 이렇게 도로 사면이 무너진 건데요. 4월에 벌써 여름철 같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에 취약한 지역들은 주변 점검을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는데요. 밤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과 밤사이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봄비가 또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대전이 10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19도, 대구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면서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